2024년 8월 18일 밤 조용한 포르투갈 피쿠 섬에서 16살 러나 몬테이루가 사라졌다. 지역 카페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소녀는 인근 상조르제 섬으로 가는 야간 페리 티켓을 구매했지만 도착 시 승객 중에 러나는 없었다. 학생의 미스터리한 실종은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은 가장 특이한 수사 중 하나의 시작이 되었다. 2024년 8월 18일 오전 7시경 러나의 어머니 마리아 몬테이루의 전화가 불안한 통화로 울렸다. 카페 다 로샤의 매니저가 16살 러나가 가게 문을 닫은 직후 집으로 갔지만 도착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마리아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러나의 전화는 이미 몇 시간 동안 연결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새벽 2시에 러나의 은행 카드로 야간 페리 상조르제 티켓이 결제되었다는 것을 빠르게 확인했다. 하지만 상조르제에 도착한 승객 중 아무도 그 소녀를 보지 못했다. 카메라 영상이 조사되었다. 결제 단말기는 감시 카메라에서 숨겨져 있었다. 실제로 누가 티켓을 구매했고 왜 그랬는지가 이 사건의 첫 번째 수수께끼가 되었다. 이웃들을 조사하는 동안 한 목격자가 경찰에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었다. 새벽 2시경 몬테이루 가족집 근처에서 지역 빵집의 흰색 배송 트럭을 보았다고 했다. 이 정보는 서비스 차량의 GPS 추적기 데이터 확인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실제로 새벽 1시 50분부터 2시 5분까지 러나의 집 근처에 있었다. 같은 날 아침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세라 두 피쿠 지역에서 43 사이즈의 특이한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전문 잠수부들에게 특징적인 밑창이었다. 이는 즉시 경찰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 신발 유형은 희귀하고 전문 잠수부들에게만 독점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섬에는 몇 명만 있었다. 또한 세라 두피쿠 주변 지역은 휴대폰 신호가 완전히 닿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바로 여기서 같은 날 러나의 배낭이 발견되었다. 밤비에도 불구하고 마른 상태였다. 경찰관들은 가능한 증거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즉시 발견 장소를 방수포로 덮었다. 중요한 세부사항, 배낭의 내용물은 수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비밀로 유지되었다. 러나의 의붓아버지 안토니우 페르난데스는 거의 즉시 경찰 수사에 초점이 되었다. 그는 엄격한 성격과 의붓딸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알려져 있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경찰에 러나가 실종 전날 저녁 의붓아버지와 심각한 다툼을 했다고 확인했다. 갈등의 주제는 마리아가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는 경찰에게 안토니우의 인물과 그의 금융거래를 자세히 조사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 수사관들의 레이더에 나타난 또 다른 용의자는 가족의 가까운 지인인 잠수 강사 조아웅 산토스였다. 그가 세라 두 피쿠에서 발견된 흔적과 일치하는 바로 그 희귀한 밑창 유형의 신발 소유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조아웅은 경찰에 몇 주 전에 그런 신발 한 켤레를 잃어버렸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감정을 위해 트레이너의 신발을 압수했다. 경찰관들은 안토니우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집이 철저히 수색되었지만 싸움이나 어떤 무질서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갈등에 대한 말은 수사관들에게 안토니우의 삶의 금융적 측면과 의붓딸에 대한 그의 가능한 동기를 자세히 조사할 심각한 이유를 주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해결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안토니우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수사의 유일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수사관들은 수색 범위를 확장하고 러나의 사회적 환경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했다. 같은 날 아침 수사관들은 또 다른 불안한 소식을 받았다. 밤에 페리 상조르제의 갑판에 있던 관광객들은 3시 10분경 배 근처물에서 첨벙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정보는 기록되었지만 당시에는 단지 우연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정말 우연이었을까? 결국 아침에 러나의 배낭이 발견되었는데 강한 비에도 불구하고 마르고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팀은 러나의 가장 가까운 환경부터 시작하여 지난 며칠 동안 그녀와 접촉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안토니우 페르난데스와 잠수 강사 조아웅 산토스는 이 복잡한 이야기의 첫 번째 용의자들이 되었다.
수많은 질문과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경찰은 그들의 알리바이와 금융 문제를 신중히 확인할 계획이었다.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안토니우의 은행 계좌에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외국 온라인 상점으로의 대규모 거래가 발견되었다. 은행은 영수증을 제출했다. 안토니우는 자신의 개인적 취미인 부유한 관광객을 위한 개인 요트 투어 조직에 사용할 수중, 생물 관찰용 비싼 야생동물 카메라를 구입했다. 구매 날짜와 시간은 거래 실행과 완전히 일치했다. 구매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상점 판매자와 화상회의를 조직했다. 직원이 구매를 확인하고 상품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바로 이 상품이 수사관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야생동물 카메라는 시장의 유사한 장치보다 3배나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안토니우는 초과 지불을 맞춤형 광학, 자신의 주문에 특별히 제작된 독특한 렌즈 시스템이라고 침착하게 설명했다. 왜 지불이 그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전통적인 은행 송금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안토니우는 짧게 답했다. 판매자가 유럽 계좌가 없어서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지불했습니다. 이 버전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렸다. 안토니우가 러나의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신하기 위해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신중히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의부사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소녀가 실종된 밤에 포르투갈 본토에 있었다. 안토니우는 에사타 항공사의 티켓을 제시했는데 이는 오르타 공항에서 오전 10시 7분에 일찍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사관들의 의심은 명백했다. 티켓이 위조될 수 있고 디지털 등록이 쉽게 편집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항공사의 공식 문의를 시작했다. 티켓의 진위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특별 API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었다. 항공사는 확인했다. 안토니우는 실제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비행기에 탑승했다. 공항 카메라의 비디오 녹화는 그가 10시 7분에 침착하게 검색대를 통과하고 공항 부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사실은 안토니우가 자정과 오전 5시 사이에 피쿠 섬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음을 의미했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후 경찰관들은 러나의 의부사버지가 그녀의 실종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기울었다. 그의 금융거래는 설명 가능하고 판매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그의 알리바이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일치했다. 안토니우는 점차 의심에서 벗어났다. 수사가 계속 진행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토니우의 개인 장치에 대한 마지막 정기 검사에서 수사관들을 다시 멈추게 한 이상한 세부 사항이 발견되었다. 안토니우의 노트북 휴지통 폴더에서 전문가들은 레오나의 이름으로 명확히 작성된 서명 없는 삭제된 편지 초안을 발견했다. 텍스트는 짧고 감정적으로 중립적이었다. 나는 떠난다. 나를 찾지 마라. 이것은 나의 결정이다. 아무도 탓하지 마라. 이 시점에서 편지의 저자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 수사관들에게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지점이 생겼다. 러나가 이 텍스트를 직접 작성했는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준비되었는가? 발견된 편지와 관련하여 경찰은 러나의 환경에 주의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소녀가 자신의 출발을 직접 계획했거나 누군가가 그런 인상을 주고 싶어 했을 것이다. 수사관들은 그녀를 그런 조치로 이끌 수 있었던 가능한 개인적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개인적 접촉, 친구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환경을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다 로샤의 소유주는 경찰에 열쇠를 건네주고 카페를 정리하는 동안 부엌 서랍에 숨겨진 러나의 개인 일기가 발견되었다고 알렸다. 수사관들은 기록을 신중히 조사했다. 필체는 정돈되고 작고 약간 서둘러 쓴 것 같았다. 첫 페이지들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 단지 일상적인 메모와 숙제들 뿐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항목들은 극히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또 폭발했다. 내가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악몽이 시작될 것이다. 소피아가 그녀에게로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소피아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상조르제 섬에 따로 살고 있는 러나의 언니였다. 경찰은 즉시 소피아를 조사했다. 소녀는 언니와 이사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확인을 위해 그녀는 메신저의 채팅 기록을 제시했다. 소피아는 실제로 러나가 떠나는 것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러나가 결코 나타나지 않은 바로 그 야간 페리의 티켓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상한 세부 사항이 밝혀졌다. 출발 1시간 전에 소피아는 예상치 못하게 티켓을 취소했다. 이는 아틀란틱 페리스 시스템의 문서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공동 이사가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러나가 혼자 여행을 시작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소피아를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티켓 취소 결정을 지인들로부터 다가오는 폭풍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피아는 날씨 때문에 정확히 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오늘 가지 마라. 폭풍이 올 것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러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언니는 자신도 집에 있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국 기상대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확히 반대였다. 그날 밤에는 정상적인 바람이 불었고 풍속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페리 선장의 항해 일지가 확인했다. 날씨는 좋았고 항해는 조용했다. 모순이 생겼고 소피아는 경찰의 집중적인 관찰에 놓였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일기에 기술된 갈등을 가족이 왜 숨겼는지 이해하기 위해 러나의 어머니를 신문했다. 마리아 몬테이루는 심각한 문제의 존재를 부인하고 가족 내 관계가 안정적이고 조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나의 기록은 반대를 증명했다. 이 불일치는 의심의 추가적인 이유가 되었다. 증가하는 불확실성의 조건에서 경찰은 소피아가 러나의 실종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버전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소피아가 가족 상황을 이용하여 의부사버지를 그들 둘에 대한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든 처벌하기 위해 언니를 페리로 유인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소피아는 자신에 대한 모든 의심을 단호히 부인하고 그런 가정을 터무니없다고 불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전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바꾼 중요한 발견을 했다. 러나와 소피아의 티켓이 구매된 아틀란틱 페리즈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 확인은 예상치 못한 디지털 흔적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실종 밤에 누군가가 소피아의 장치로 러나의 개인 계정에 로그인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 확인을 통해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 행동의 동기와 목적을 즉시 결정할 수 없었다. 소피아는 이 로그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변호사 없이는 더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이 순간 수사가 새로운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수사 당국은 자매들의 전자장치를 자세히 조사하고 러나의 계정으로의 신비한 로그인의 기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리스본의 디지털 포렌식 부서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디지털 흔적은 이제 사건의 주요 초점이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었다. 페리의 정기기술 검사 중에 정비사가 화물칸 하부 기술실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에스임 카드가 없는 휴대폰이었다. 경찰관들은 빠르게 확인했다. 장치의 일련 번호가 러나의 전화와 완전히 일치했다. 법의학 조사가 확인했다. 전화는 러나가 실종된 밤 1시 57분에 마지막으로 활성화되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복구할 수 있었다. 전화에서 정확히 그 시간에 찍힌 사진이 발견되었다. 사진에는 페리의 빈 복도가 있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서비스 직원이나 승객 자신만이 비상 사다리를 통해 전화가 발견된 방으로 갈 수 있었다. 우연히 그곳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동시에 목격자 마리오 알베스, 그날 밤 배에서 근무했던 정비사가 거의 같은 시간에 배에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객실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한 소녀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소녀는 불안해 보였지만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세부사항, 정비사는 이전의 수사관들의 시야 밖에 있었고 러나나 그녀의 가족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며
어떤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즉시 사건의 두 가지 버전을 제시했다. 첫 번째에 따르면 러나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화물칸에 갇혔을 수 있다. 두 번째 버전은 더 간단했다. 소녀가 스스로 화물칸에 숨었을 수 있다. 하지만 버전들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선박문과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 전문가를 불러들였다. 전문가는 화물칸으로의 문들이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물쇠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즉석에서 만든 수단으로 빗장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수사관들에게 러나가 자발적으로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유는 불분명하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같은 시기에 수사 당국은 이전에 나타났던 또 다른 버전을 공식적으로 배제했다. 2024년 9월 22일 틱톡 네트워크에 러나와 매우 유사한 소녀가 리스본에 있다고 추정되는 짧은 스토리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러나의 본토 도피 버전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곧 경찰이 거짓 단서를 완전히 폭로했다. 비디오의 IP 주소를 확인하여 작성자가 확인되었다. 비디오가 연출이었다고 완전히 인정한 지역 10대 장난군이었다. 이 사실이 문서화되었고 러나의 리스본 도피 버전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러나의 전화에서 디지털 데이터 조사가 계속되었다. 리스본의 법의학 기술자들은 전문 소프트웨어 Forensic Tool V6을 사용하여 러나의 서신을 복구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전화의 마지막 활동 17분 전인 1시 40분에 러나의 언니 소피아가 안개라는 암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거의 즉시 1시 45분에 페리의 보안 시스템이 3번 갑판에 무단문 열림을 기록했다. 수사관들은 소피아의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소피아가 이전에 수사관들에게 말한 것보다 확실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이 새로운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은 그날 밤 페리에서 러나의 움직임에 대한 실제 그림을 재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문 기상학자들과 선박 전문가들이 동원되었다. 선장의 야간 항해 일지에는 그 시간에 풍속이 초당 5m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승객들이 갑판에서 가벼운 움직임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지만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정확히 이러한 조건에서 수사관들은 왜 러나가 안전한 구역을 떠났는지, 그리고 실제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했다. 러나 몬테이루의 실종으로부터 거의 9개월 후 법원은 공식적으로 수사 완료를 발표했다. 사고. 수사 파일에 따르면 러나는 자발적으로 페리 화물칸의 기술실에 숨어서 언니 소피아로부터 안개라는 암호 메시지를 기다렸다. 이는 소피아가 아침에 다음 페리로 섬에 도착할 것이며 그들이 가족 갈등으로부터 멀리 안전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몇 분간의 연대기는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복원되었다. 1시 45분, 소피아의 메시지를 받은 후 러나는 은신처를 떠나 3번 갑판의 기술 플랫폼으로 나갔다. 바로 이 순간 소녀는 균형을 잃고 배 밖으로 떨어졌다. 그날 밤 수온은 불과 16도 섭씨였다. 수사는 결론지었다. 물에서의 방향 감각 상실, 저천증, 그리고 익사가 빠르게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엔진 소음으로 인해 배에 탄 아무도 사고를 알아채지 못했다. 법정 절차 과정에서 수사 중에 나타났던 모든 이전 버전들과 의심 순간들이 차례로 해소되었다. 러나의 의부사버지, 안토니오 페르난데스의 금융 거래들이 확인되고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외국 계좌로의 거래는 공식적으로 그의 요트 사업을 위한 특수 장비 구매로 확인되었다. 의심 순간들이 완전히 해소되고 공식적으로 파일에 기록되었다. 잠수 강사 조아옹 산토스에 대한 의심 순간들도 완전히 해소되었다. 그의 알리바이는 그와 함께 다이빙 투어를 했던 12명의 관광객들이 제출한 고프로 녹화로 확인되었다. 신발 자국은 우연한 일치로 밝혀졌다. 러나의 집 근처에서 실종 밤에 목격된 흰색 배송 트럭은 지역 빵집의 서비스 차량으로 밝혀졌다. 빵 구매 영수증이 운전사가 사건과 무관하게 평상시 경로에서 멈췄다는 것을 확인했다. 안토니오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나는 떠난다"
편지 초안은 러나 자신의 진짜 텍스트로 인정되었다. 감정이 그녀의 저작권을 확인했다. 그것은 떠나는 결정을 설명하려는 실패한 시도였다. 안개라는 암호는 러나와 소피아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한 단순한 암시로 밝혀졌다. 어린 시절에 그것은 공기가 맑을 때 만나자를 의미했다. 소피아는 자신이 아침에야 도착할 것이라고 런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것을 보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너무 늦었다. 지연의 이유를 소피아는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다. 감정적 해석 없이 건조하고 기술적인 보고서로 전달된 마지막 법정 심리 중에 수사관들은 페리의 GPS 데이터, 보안 시스템 프로토콜, 그리고 러나의 전화 사진을 바탕으로 한 사건의 3차원 재구성을 제시했다. 그녀의 마지막 걸음들이 초단위로 재구성되었다. 소녀가 우연히 그리고 외부의 개입 없이 물에 빠졌다는 것이 명백해졌을 때 러나의 어머니 마리아 몬테이루는 의붓아버지가 가족 내 갈등을 숨기는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딸이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감정적으로 외쳤다. 판사는 즉시 법정을 중단하고 법정 절차가 증거 없는 감정적 비난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모든 감정과 상황 분석을 완료한 후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러나 몬테이루의 죽음은 사고의 결과로 저천증과 후속 익사로 발생했다. 법원은 공식적으로 타인의 과실 징후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 사건의 수사는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법원의 아카이브 카메라가 꺼지며 이 비극적 사건의 다큐멘터리 연대기를 상징적으로 끝냈다. 2017년 일본에서 대중을 불안에 빠뜨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실종이 발견된 후 시작된 수사는 곧 일련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일어났으며 그 지역 역사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치시에 살던 23살의 타무라 아이코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2017년 5월 타무라는 어머니를 잃었고 이는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정신 건강은 위험했고 그녀의 안녕을 위해 중요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형은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지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실종으로 이어진 사건들은 가족을 깊은 걱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항상 내성적이었던 타무라는 이러한 극적인 상황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형은 여동생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그녀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를 찾으려는 노력 중에 일본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알려졌습니다. 타마라와 다른 피해자들의 상황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2017년 10월 23째가 월요일이었고 조용함에 쌓여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흘 동안 타마라로부터 소식이 없어 형을 매우 걱정시켰습니다. 그녀의 민감한 건강과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걱정한 그는 그녀의 소셜 네트워크 프로필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9월 20째 최근 받은 메시지를 읽은 후 한 남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요한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타무라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떠나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도쿄에서 만나요? 차가 있나요? 이에 답한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제를 사용하나요?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외진 곳이 있어요. 다음 달 21째에 보낸 타무라의 답변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할 수 있나요? 나는 1000엔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할 거예요. 어디에 계신가요? 남잔가요? 여잔가요? 이 글을 읽은 타무라의 형은 그녀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수색 광고를 게시하고 대화 상대를 묘사하며 대중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타무라를 찾을 수 없었던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보를 받은 즉시 수사관들은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고 곧 사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타마라는 10월 23째 오후 1시 45분에 우치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녀는 약 25살의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카락과 날씬한 체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치에서 마틸다역을 거쳐 타마라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는 토요일 5월역까지 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후 2시 4분에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7시에 둘 다 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건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는데 이전에 이 젊은 남자와 소통했던 네트워크 사용자가 타마라의 페이지에 메시지를 남기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10월 말 자유로와 오월로의 교차점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이전에 비디오에서 확인된 사람과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위험을 고려한 경찰은 이 만남에 그녀의 참여를 막기로 결정하고 타무라의 형을 포함한 비밀 수사관 그룹을 그 장소에 파견했습니다. 오후에 묘사에 맞는 남자가 역에 나타나 역에서 약 750m 떨어진 근처의 2층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층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 들어간 후 남자가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수사관들은 긴장된 분위기를 마주했습니다. 타무라의 형은 내부에서 여동생의 흰색 가방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행방에 대한 질문에 남자는 말없이 냉동고를 가리켰고 나중에 그곳에서 알 수 없는 물질로 덮인 희생자들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하게 꾸며져 있었고 입구 왼쪽에 욕실과 부엌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인접한 거실에서는 상자들이 발견되었고 그것들을 조사한 결과 더욱 예상치 못한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냉동고에서는 도시에서 실종된 많은 사람들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8개의 상자를 확인한 결과 7개에서 불안한 발견물들이 나왔고 8번째 상자는 혼란스러운 내용물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즉시 체포되었고 경찰력이 즉시 현장에 와서 공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하나를 제외한 다른 상자들에는 날카로운 불쾌한 냄새가 나는 249개의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욕실에서는 개인 물품들 사이에서 다양한 재료로 작업하기 위한 도구들, 여러 켤레의 신발과 가죽 액세서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적 조사에서는 9개의 서로 다른 물건들의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난 3달 동안 전개되었으며 마지막 사건은 발견되기 2주도 안 되어 일어났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수많은 기자들을 포함한 인파가 집 앞에 모였고 경찰은 그 지역을 파란색 방수포로 차단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질문을 받은 이웃들은 근처 철도의 소음을 제외하고는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2층에 새로운 거주자가 입주한 이후 주민들은 이상한 냄새를 눈치챘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이 사건으로부터 여럿새 후 수사관들은 DNA 분석을 통해 9명의 희생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가와현의 한 사무실에서 일했던 21살의 라우라 미야자키와 15살의 학생 홍시아라, 그리고 17살에서 26살 사이의 다른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에서 논란의 물결을 일으켰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곧 1990년 10월 자마시에서 태어난 히로시가 이러한 사건들의 중심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27살이었고 일하지 않았으며 같은 도시의 부모 집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경로는 복잡하고 도전으로 가득했으며 이는 그의 향후 인생 경로를 형성했습니다. 부모와 여동생으로 구성된 타카하시 가족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거래업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가사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모습 뒤에는 큰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히로는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내성적이었고 사진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갈등은 부모의 이혼으로 끝났고 히로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종종 수업을 빼먹고 더 독립적이 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여 자신의 내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그 남자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삶의 어두운 면들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8월 22살의 나이의 히로는 성인 오락으로 유명한 도쿄의 유명한 가부키초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역 클럽을 위해 여성들을 선발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히로는 보너스와 수수료를 포함하여 30만 엔 약 2,000달러까지 좋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좋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 2월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히로는 가부키초에서 체포되어 3년의 보호관찰 기간과 함께 1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그는 한동안 물류회사에서 일하다가 가나가와현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타카키라는 은둔적인 삶을 시작했고 어두운 방에서 하루를 보내며 가상 세계에 몰입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 이러한 은둔은 드물지 않으며 종종 사회적 압박과 연관됩니다. 불행히도 일본은 삶과의 이별과 관련된 비극적 사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 중 하나이며 매일 약 70건의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타카키라는 인터넷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며 삶과의 이별과 같은 어려운 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에 5개의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공개 토론용이고 4개는 개인적인 연락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계정들을 능숙하게 관리하며 어려운 삶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취약함을 이용하면서 슬픈 결과로 이어진 그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달인 2017년 8월, 운명은 27살의 무직 히로시, 리세와 21살의 사무직 직원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만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과 모욕을 경험한 쿠키 양은 적응 장애로 고생했고 종종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우울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히로와 또 다른 온라인 친구인 20살의 토쿠가와 이노키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에서 만나 끔찍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여기 유튜브에서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한 니시안 아키는 이 길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니샤의 결정에 실망한 쿠키 양은 히로에게 자신도 계획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히로는 인터넷을 통해 쿠키와 자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많은 저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녀가 연애적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로는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톱과 밧줄을 포함한 필요한 도구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역 근처에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나중에 그의 범행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는 실용적이고 호기심 많은 시선이 없어 그의 계획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아파트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히로는 쿠키를 설득하여 51만 엔, 즉 약 3,500달러를 빌렸습니다. 이사한 지 사흘 후 그는 이 아파트에서 그녀와 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준비한 밧줄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건 후 타카키라는 모든 흔적을 철저히 지우는데 사흘을 바쳤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밤에 그는 근처 쓰레기통에 유해를 눈에 띄지 않게 버렸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얼음과 고양이 모래가 든 상자들을 사야 했습니다. 2017년 8월 28째의 타카하시의 어두운 행동 시리즈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희생자는 홍과 하라라는 이름의 15살 학생이었습니다. 하라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지인들을 만나는 것에서 기쁨을 찾던 내성적인 소녀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학습에 대해 자주 싸웠고 특히 격렬한 싸움 후에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가 취약하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타카히로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익숙한 패턴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곳에서 이전 지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신비로운 실종은 즉시 경찰에 신고한 가족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수사는 이상한 우연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 휴대폰의 마지막 신호는 자마시의 자유역과 5월로 근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타카키라는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며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20살 우고 니시의 이야기는 슬픈 전환을 맞았습니다. 자폐증을 앓던 젊은 남자의 증상은 여자친구와의 고통스러운 이별 후 악화되어 입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만남은 거의 비극으로 끝날 뻔했지만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은 그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세상 경험이 풍부한 우고는 타카히라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이 만남 후 우고는 예상치 못하게 안도감을 느꼈고 타카히라에게 계속 살기로 한 자신의 결정까지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잠재적 위협을 보고 경찰이 주목할까봐 두려워한 타카히라는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만남이라는 핑계로 우고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첨가물이 든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불행히도 우고는 그 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타카히라의 아파트에 이미 3명의 희생자가 있었을 때 냄새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쾌한 냄새를 없애려는 절망적인 시도에서 타카히라는 흔적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냄새는 계속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불쾌한 냄새를 근처 하수도 문제로 돌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고 이는 의도치 않게 타카히라가 자신의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행동을 계속하면서 타카히로는 3번의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곧 그는 인터넷에서 그의 어두운 면을 알지 못한 채 그의 아파트로 이사온 한 소녀를 찾았습니다. 그의 다음 희생자는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렸던 19살 대학생 사라 키첸코였습니다. 2017년 9월 15째, 타카히로는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순간을 이용하여 키첸코를 자신에게 초대했고 그곳에서 이전 희생자들에게 했던 것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아이의 장애와 불안정한 가족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히토미 후지라는 이름의 26살 이혼녀가 그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과 강제 이주를 배경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표현된 그녀의 절망은 타카히로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인해 그들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았고 이는 타카히로의 모든 계획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타카히로는 빠르게 행동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냄새를 줄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특별한 환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4명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동했고 총 9명을 해쳤습니다. 범행 현장의 9번째 상자는 비어 있었고 10번째 희생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경찰의 적시 개입 덕분에 추가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철저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인해 법정 절차가 거의 3년 지연되었습니다. 마침내 2020년 9월 30일에 도쿄 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되었고 타카히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며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정말로 깊은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유일한 것은 잡혔을 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타코히로는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관대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량 감경의 이유를 보지 못했고 2012년 12월 15일에 타코히로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선고 후 그 남자의 변호사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사흘 후 타코히로는 이를 철회했습니다.
그는 이를 연장된 법정 절차로 인해 친척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가 사실이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피해를 야기하고 증거를 숨기려는 시도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의 차 트렁크에서 고기 분쇄기와 가스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루이지애나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녹스 카운티 보안관은 범행 현장을 끔찍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을 무서우면서도 매우 으스스한 장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안에서 발견한 것은 악마의 스튜라고 불렸습니다. 테네시주 녹스빌 2016년 11월. 사랑스러운 가족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른 채 조용히 추수감사절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조엘과 리사 가인은 함께 행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로 여겼고 그들은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초대해 가족집에서 추수감사절을 축하했습니다. 바로 이 집이 이틀 후 경찰에 의해 공포의 집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조엘 가인은 1955년에 태어나 배관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반쪽인 리사를 만날 당시 그는 이미 이전 관계에서 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부부는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죄리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구별하기 위해 아들은 죄 마이클 주니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1988년에 태어났으며 죄과 리사의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엘 시니어와 리사는 조엘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세 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중 한 명은 리사를 그들 모두에게 돌봄을 주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언니 미셸이 3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리사를 만났고 그 이후로 리사가 그들에게 두 번째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31년의 행복한 결혼 생활 후 조엘 시니어는 은퇴하기를 원했고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집을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엘과 리사는 서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시기를 매우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 테네시의 집을 샀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사 전 녹스빌 집에서의 마지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조엘의 딸 중 한 명은 그들이 이 행사를 매우 기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은퇴와 단순히 삶을 즐기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새로운 장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공동 생활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장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돌아가 봅시다. 조엘 시니어와 그의 아내는 조엘의 세 딸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아들 조엘 주니어를 축하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평소 조엘 주니어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그의 이복 누나 미셸 타일러는 이번에는 그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조엘 주니어가 언니들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가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추수감사절이 가족집에서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특별했을 것입니다. 미셸에 따르면 이날은 정말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리사는 항상 함께 농담하고 웃었지만 조엘 주니어가 있을 때는 보통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에 손님들이 있자마자 조엘 주니어가 우리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그들과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공동 추수감사절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축하 행사 후 조엘의 세 딸들이 자녀들과 함께 떠났고 조엘 시니어와 리사 가인은 조엘 주니어와 함께 남았습니다. 조엘 주니어는 루이지애나 베턴루지에 자신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녹스빌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자신만의 침실이 있어 부모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조엘 주니어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몇 년간 공부했지만 2015년에 학업을 중단했고 그 이후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의존하며 재정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추수감사절 이틀 후 리사 가인은 낮에 현지 월마트 매장에 가서 식료품을 샀습니다.
오후 3시에 그녀의 아들 조엘 주니어가 같은 가게에서 붕대와 화학 물질을 사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016년 11월 27일 일요일, 조엘 주니어는 손 문제로 의료 도움을 받기 위해 녹스빌 집을 떠나 배턴루지로 돌아가 학생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 자체로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지만 11월 28일 월요일에 리사 가이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사 제니퍼 화이트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일하던 회사에서는 송별회가 열렸는데 그녀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집 전화나 휴대폰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사의 안전이 걱정된 제니퍼는 911에 전화하여 녹스 카운티 경찰에 안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황 확인을 맡은 경찰관은 스티븐 발라드였습니다. 그는 가이 가족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잠긴 문을 만나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사의 상사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한두 시간 후 그녀는 다시 911에 전화하여 거주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스티븐 발라드가 다시 출동했는데 이번에는 수사관 제레미 맥코드와 함께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우유와 베이컨을 포함한 상하기 쉬운 식료품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이 매매용이었지만 문에는 부동산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뒷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발라드와 맥코드는 차고 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그들은 즉시 극심한 열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집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였습니다. 제레미 맥코드에 따르면 그곳에는 맥주 3박스와 많은 상하기 쉬운 식료품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레미 맥코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즉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세상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집 안식탁 위에는 여러 개의 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냄새가 너무 강해서 발라드는 공기가 자신의 피부에 불쾌한 감각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계단을 올라갈수록 온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상황을 걱정한 경찰관들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2층에서 확인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끔찍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지원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경찰관들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곧 지원이 도착했고 수사관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토브 위에 아직 뜨거운 큰 냄비를 발견했습니다. 범죄 수사관들은 또한 계단, 벽, 난간에서 젓갈색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발견은 욕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알 수 없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2개의 큰 파란색 통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방에서 화학물질과 기타 물건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자주색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거주자인 그들의 아들 조엘 주니어의 방에서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엘 주니어를 감시했습니다. 유일한 가능한 연루자로서 그는 주요 용의자가 되었고 11월 29일 화요일 배턴루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차 트렁크에서 고기 분쇄기와 일부 화학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사와 조엘 가이 시니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집에서 범죄가 저질러진 것은 명백했고 주요 용의자는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에서 경찰은 배낭 안에서 중요한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조엘 주니어의 것인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필요한 장비와 그가 계획한 단계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체크리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문 중 내가 만진 물건의 수를 최소화한다. 지문과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과 양말을 착용한다. 파쇄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기에 무언가를 넣는다.
바닥에 놓고 수리한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정리한다. 믹서와 고기 분쇄기를 가져온다. 고기를 잘게 자른다. 계획된 행동 일지라는 제목의 수첩은 조엘 주니어가 사건 발생 거의 20일 전인 11월 7일부터 시작하여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시 영상은 조엘 주니어가 나중에 사용한 과산 화수소와 같은 물건들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브라우저 기록은 그가 탄산 나트륨, 활성 성분, 그리고 세정제, 옥시클린과 같은 다양한 화학 물질을 검색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엘의 계획은 마치 그의 아버지가 한 일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엘 주니어는 흔적을 제거하고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 집을 부분적으로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집의 온도를 기록했고 모든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 온도 조절 장치를 최대로 설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사건의 경과가 명확해졌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리사가 쇼핑을 하러 나간 사이 남편과 조엘 주니어를 집에 두었는데 조엘 주니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위층의 운동실로 갔습니다. 수사관들은 방이 어수선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이는 싸움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리사는 전공영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재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식료품을 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위에서 소음을 들었거나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식료품을 떨어뜨리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엘 주니어는 자신의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일부 증거를 냄비에 넣고 켜진 스토브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사이 그의 손에 무언가 일이 생겼고 조엘 주니어는 집을 떠나 월마트로 갔는데 그곳에서 오후 3시 30분에 붕대, 연고, 세정제를 사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리사가 월마트에서 가족을 위한 식료품을 산 지 3시간 조금 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조엘 주니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슬픈 우연의 일치로 리사의 나이든 어머니는 사건을 알게 된 후 의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장례식에 올 수 없었습니다. 리사의 형제는 법정에서 이것이 그들의 어머니에게 매우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판이 가까워지면서 조엘 주니어에 대한 증거는 늘어났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친척들의 증언과 조엘의 수첩에 있는 기록들은 그의 동기가 재정적 성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생 동안 조엘 가인은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 리사는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부부는 28살인 아들이 독립적으로 살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고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엘 주니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고 부모가 더 이상 자신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화가 났습니다. 그는 부모가 사라지면 $50만 달러의 보험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조엘 주니어는 부모의 자동차와 요트와 같은 다른 자산들도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그러한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엘 주니어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지원해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엘 시니어의 친척들이 법정에서 증언했고 그가 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엘 시니어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가족이 새 집에서 축하할 예정인 크리스마스에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이제 자신의 청구서와 지출을 스스로 지불할 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검사가 나서서 이것이 매우 가까운 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좋아했고 조엘 주니어를 가장 사랑하고 지원했던 리사 가이가 아마도 이 결정에 대해 미리 그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10월과 11월에 그의 누나들과 계획을 논의했다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은퇴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보험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부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부모가 그에게서 이런 지원을 빼앗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엘 주니어의 이복 누나인 미셸 타일러는 또 다른 불안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틀 전인 추수감사절 축하 행사 동안 조엘 주니어의 차에서 파란색 용기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용기들은 조엘 주니어에 의해 증거 보관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재판 둘째 날인 9월 29일 화요일에는 사건 몇 시간 후 월마트에서 붕대와 반창고를 사는 조엘 주니어를 보여주는 비디오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또한 법정에는 집에서 가져온 추가 사진과 비디오 자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던 냄비가 보여졌습니다. 집에 있는 많은 물건들에서 조엘 주니어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발견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집의 냄새가 너무 강렬해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재판 내내 조엘 주니어는 녹스 카운티 경찰관들의 충격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제시된 모든 새로운 세부 사항은 조엘의 성격에 점점 더 어두운 면들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셋째 날, 또 다른 수사관이 이전에 구입한 화학 물질 사용을 포함하여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엘 주니어의 유일한 친구이자 전 룸메이트도 배심원단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조엘 주니어를 학교에서 만난 마이클은 거의 10년 동안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그를 사회적으로 서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내성적이 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조엘 주니어가 체포된 후 녹음된 그들 간의 전화 통화도 제시되었는데 그 통화에서 조엘은 마이클이 자신의 삶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엘 주니어는 제시된 모든 증거와 친척들과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 그가 감정을 표현한 유일한 순간은 법정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재판 넷째 날인 목요일에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엘 가이 주니어는 증언할 기회를 포기했고 그에 대한 기소 내용이 다시 읽혔습니다. 마침내 2020년 10월 둘째 금요일에 조엘 가이 주니어는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 내용 중에는 1급 위반 2건, 더 심각한 1급 위반 3건, 증거인멸 시도 2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7개의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죄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결했고 700개 이상의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조엘 마이클 가이 주니어는 현재 테네시주 북서부 교정 복합시설에 있습니다. 그의 형기는 124년이며 2136년 4월 30일에 조기 석방 권리가 부여됩니다.